여러분은 지금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오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지금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님, 이각철 변호사님 나와 계시고요. 저희는 최동욱 파문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저기 다들 시골들 내려가고 계신데 두 분은 한가위 어디서 보내시나요? 저는 한강가에서 보낼. 왜 한강가에서? 한가위니까. 저기 제가 배꼽 인사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방송 사고 수준의 유머이신데요? 제가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분 다 그렇다고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이것이 민변의 유머 코드다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안 가고 한강 언저리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도권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막혀 내려가시는 분들보다는 행복한 입장이시네요. 가족들이 가까이 계시고. 박주민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시죠? 예, 저는 본가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근처에 선산만 한번 갔다 오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이제 그래도 바쁜 시간이실 테죠. 근데 흔쾌히 응낙을 해주셔서 여러분들 내려가면서도 무거우셨을 텐데요. 마냥 좋은 꽃노래도 듣고 있기는 불편한 마음이셨을 텐데 이 두 분이 해주시는 말씀 또 같이 공감하면서 또 같이 분노해 가면서 듣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광철 변호사님께서 잠시 광고 나가는 동안 분노를 하셨어요. 국민TV 관계자 같으셨어요. 여기 어느 분이시죠? 글을 올려주셨는데 9시 손석희 유스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분이 강력하게 딱 4마디 하셨어요. 무슨 말요? 아닙니다. 4글자로 딱 말씀하셨잖아요. 손석희 짱. 채널 고정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채널 고정. 네. 아이고 개그에 대한 반응 있네요. 아이고 섬뜩해라. 예, 우리 변호사님들 실은 제가 이렇게 딱 정자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기에는 너무 친숙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니 근데 이 답례가 너무 섬뜩합니다. 예, 이러실만 했습니다. 경주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가위 두 쪽 사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말씀 나눠볼까요? 저희 어디까지 얘기했나요? 주소가 있겠어요? 예. 저희가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됩니다. 지금 감찰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제 드러난 걸로는 청와대에서도 특별 감찰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이제 감찰 지시냐, 아니면 진상조사 지시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찰이 그러면 적법한 것이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좀 한간에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제가 마치 사회자가 생각하는. 아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대시하면 사회자가 그러는 거죠. 제가 주문 드린 것도 그거예요. 네. 이 남은 두 분들도 어디 가서 마이크 잡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냥 무르르듯이 자기 자리 꽂고 들어오실 분들이라 제가 굳이 저의 진행에 의존하지 마시고 본인이 화제를 바꾸시고 싶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씀 듣고 하는 겁니다. 이왕 나간 김에 그럼 제가 계속 할까요? 그러시죠. 네. 예. 아니 지금 오늘 보도 보니까 청와대는 그 대통령 비서실 훈령 제3호라는 근거에 기반을 둔 특별감찰을 해왔었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인 하자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우선 지금 청와대가 내세웠다는 그 법적 근거도 그렇고 네. 법무부에서 내밀었다는 법적 근거도 그렇고 네. 제가 보기에 그 논란은 저는 좀 초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최동욱 총장이 공직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감찰 대상이 될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평검사든 총장이든 어쨌든 그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에서 감찰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논란의 본질은 아닌 것 같고요. 과연 그것이 감찰의 대상이 될 만한 상황이었는가? 네. 그리고 그 감찰의 절차는 법에 정해진 대로 적법하고 또 충분하게 당사자의 소명들을 종합해 가면서 감찰의 본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이 되었는가? 예. 저는 그 두 가지가 본질인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법무부도 그렇고 청와대가 내세웠다는 그런 법적 근거들도 사후에 아주 비상하게 좀 강구해낸 뭔가 짜낸 듯한 느낌이
역력한 것 같고요. 네. 뭔가 그냥 일단 최동욱이 눈에 가시다. 자꾸만 정권의 정통성 영리를 건드린다. 좀 옆구리 찔러갖고 몰아내 봐야겠는데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시켜서 밀어내갖고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국민들의 어떤 반발 여론이 생각보다 커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상황에서 법적 근거 없이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적당한 근거를 찾게 된 거고. 핑계로 저는 좀 제시된 듯한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변호사님으로부터 제가 제시를 받아본 근거긴 한데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 대한 감찰은 중요 감찰 사건으로 정의를 하면서 감찰위원회라는 그러니까 여러 분들의 전문가들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감찰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검사에 대한 감찰이니까 검찰총장도 검사잖아요. 하물며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요 감찰로 한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더욱이 그래야겠죠. 특히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신중한 절차를 해놨다는 건데. 이게 법무부 감찰 규정을 보셔야 되는데요. 법무부 감찰 규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검찰에 대한 감찰은 검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예외가 있는 게 그 검찰 대검의 감찰위원회나 위원들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감찰의 경우에는 법무부가 직접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그 규정 자체는 위배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감찰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 대상이라든지 감찰 사항을.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까 법무부가 처음에는 감찰이다라고 얘기했다가 다시 번복을 해서 지금 감찰이 아니라 사전에 조사 단계다라고 또 말을 바꿨죠. 조사. 예. 근데 재밌는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그걸 끝내고 나서 3자회담을 끝내고 나서 감찰 잘한 일이다 이렇게 감찰로 확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법무부가 좀 어떻게 좀 용을 써보고 빠져나가 보려고 했었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쐐기를 박아주시면서 감찰 역할을 또 해주시네요. 정의를 사랑하시는 부분이 아직도 남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쐐기를 박아주시면서 법무부가 이제 좀 얘기가 좀 곤란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감찰 자체에 대해서도 감찰 대상이라는 게 결국은 공무원에 대한 비위 사항에 대해서 그 형사처벌이 되거나 징계처분이 될 만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혼외정사 이것이 형사처벌 대상인가로 따지고 봤을 때는 결국 뭐 간통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이 될 텐데 그 부분이라면 이미 고소기간이 도과됐고 형사처벌이라는 걸 전제로 할 수 없는 행위잖아요. 그 다음이 바로 징계처분으로 갈 수는 있을 텐데 과연 이것이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인가? 그게 사실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다만 그 사실이 어느 정도로 상당한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선일보의 그냥 지름 보도와 그다음에 오히려 당사자인 임모 씨, 그 어머니와 그쪽에서의 어떤 해명들에 오히려 또 힘을 실어주고 있었죠. 최 총장의 변명에. 총장 자체가 또 자기 스스로 유전자 검사까지 받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죠. 지금 감찰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고 이런 상황에서 감찰을 밀어붙이는 거는 최 총장 입장에서는 정치적 외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이 그 청와대에서 그 감찰하는 과정에서 나온 보도인 걸로 보이는데 청와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 임모 씨와 임모 씨의 아들 그리고 최동욱 총장의 혈액형이 파악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홍경식 그 민정수석이 그 임모 씨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와가지고 최동욱 총장한테 내밀면서 우리 전화는 안 받으니 최동욱 총장이 전화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끔하게 뭐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혈액형이라든가 특히 이 인체 생체 정보 혈액형이라든지 또 당사자의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직무상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동욱 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손 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런 당사자의 민감한 생체 정보를 어떻게 청와대에서 입수했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최 총장이 A형이고 뭐 부인이 임모 씨가 B형이니 아이는 AB형이다. 그래서 혼외자가 맞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과연 국정 최고 책임 기관으로서 청와대가 이런 정보들을 과연 합법적으로 취득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감찰 과정에서 활용한 것인지도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임의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네. 얻어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해명하는 것처럼 대통령 비서실 뭐 훈령에 기반한 것이다라고 네네.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네. 정당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커다란 네. 위법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로 위법에 대한 의혹은 지금 뭐 청와대라든지 그 법무부 그다음에 조선일보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지는 시점이기도 한 거죠. 이름 따지고 본다면 100% 확실한 거니까 그건 합법적으로 취득해질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감찰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지금 앞으로 뭐 감찰 그 박 대통령께서 확인을 해주신 감찰의 정체감을 가진 그 절차가 진행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 이런 모든 사실들을 뭐 수사기관처럼 이렇게 수사할 수 있는 권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찰이 시작되더라도 지금부터 역시도 저희가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게 최 총장이 오늘 신문을 보니까 23일경에 본인이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소송 과정에서는 민사소송 과정에서는 그러면 뭐 유전자 정보를 취득을 해서 입증을 할 수 있는가? 뭐 일단 그 민사상으로는 뭐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만희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이제 친자로서 그때 아마 인지 청구를 했던 것 같은데 예. 그 과정에서 친부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이 예, 그 아들 혼외자가 그렇죠. 아버지한테 예, 이만희 장관을 상대로 DNA 검사 청구하는 이제 거죠. 법원에 예. 이제 절차를 밟았고 그래서 법원이 수검 명령을 내렸는데 이만희 장관은 이제 그걸 거절했죠. 끝까지 거부했었던 거고 또 거기서 거부하면 그걸 또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민사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예. 형사적으로 만약에 이제 저희가 상정해 볼 수 있는 게 최동욱 총장이 만약에 그 임모 씨 뭐 편지를 보냈고 했기 때문에 뭐 아들 이름을 훌륭하게 커라 해가지고 뭐 최동욱 이름을 썼다 당사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이 뭐 최동욱 총장 입장에서 명예훼손이다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그럼 수사 절차 과정에서 그것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를 밝히려면 어쨌든 당사자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예. 친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 그때는 영장을 받아가지고 뭐 일종의 검증영장이 될까요? 그 뭐 유전자 정보를 취득하는 예, 것이기 예. 때문에 검증영장을 받아서 유전자 정보를 해가지고 대조를 해서 친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조선일보가 집요하게 최동욱 총장을 갈구면서 너 왜 고소 안 하니? 자신이 없는 거 아니니? 예. 이런 식으로 아주 비열하게 갈궜던 것도 그런 배경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 이거 같습니다. 감찰로는 결과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예,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찰을 계속 하겠다고 하고 감찰을 당당히 받아라. 감찰을 당당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감찰로는 밝힐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치 이제 감찰을 지금 안 받고 있는 최 총장의 태도를 그래서 진실을 회피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찰로는 밝힐 수 없고 오히려 근데 감찰이 먼지털이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예, 정치적 예. 의도를 가지고 예. 최 총장의 어떤 다른 숨기고 싶은 다른 사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예.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예, 시쳇말로 누더기 되는 거죠. 누더기를 만들 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최 총장의 입장이라도 감찰은 안 받고 내가 소송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인 혼외자 여부에 대해서 내가 소송으로 다투겠다라고 네.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죠. 예. 예.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그러면 최동욱 총장이 소송을 해라. 그래서 뭐 밝혀라. 라든지 뭐 그렇게 또 갈 수 있는 사안도 아닌 거고요. 그건 뭐 당연한 전제지만 어쨌든 감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밝힐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예. 실제 지금 뭐 사표를 내고 어쨌든 사표는 반려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뭐 이 얘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최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에도 본인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쉬운 카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오늘 중앙일보에 났던데요.
그러니까 최동욱 총장하고 이제 그 기자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그것이 이제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거길 보니까 뭐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 것도 뭐 감찰을 받는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건 확고한 방침이다. 이제 이런 예. 취지로 좀 보도가 나왔고 어쨌든 검찰총장은 전체 검사들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뭐 그 자리 자체뿐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또 이 권위라는 것이 있어야만 또 전체 검사들을 이렇게 통솔하고 지휘할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처음에 법무부에서 직무감찰을 하겠다고 했을 때 1시간 만에 예. 최동욱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던 가장 큰 배경에는 임명직 총장으로서 전체 국가기관인 검찰청을 예. 이렇게 통솔 지휘함에 있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대립하는 것은 조직의 안정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네. 공직자로서 차마 그 길을 선택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었거든요. 임명권자가 너 이제 그만해라 라는 사인이 왔기 때문에 최 총장으로서는 그만둔다라고 한 것이고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옆구리 찔러가지고 그렇게 나가라고 해놓고 예. 국민들 여론이 조금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검찰청 검사들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들이 확산되니까 이제 와서 자기는 아닌 것처럼 발 빼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치졸하고 좀 비열하게 보이는 것이고요. 이제 이 상황에서 최동욱 총장이 사의를 거두어드리고 다시 그 검찰총장의 직무에 복귀하면 그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사람이 무게감이 없어 보이고 최신머리 없이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쨌든 최동욱 총장 스스로가 그 사의를 밝힌 이상 그 부분들을 수리하고 이제 이 책임 소재는 책임 소재대로 가리되 어쨌든 청와대가 원하는 뜻을 달성했기 때문에 예. 이제 뭐 후임 총장을 인선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그 청와대 입장에서 정권 입장에서 그것이 맞는 것이지. 이제 와서 우리는 검찰 독립을 훼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고, 공직자 개인의 윤리 문제였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어떤 그 국정 운영의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치졸한 그 꼼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모두에서도 살짝 말씀을 나눴는데요. 실제 지금 최동욱 검찰총장이 그렇게 강하게 막이 되어주면서까지 이제 원세훈 기소를 하게 됐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지금 일선 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님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향후 이 재판의 방향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라 예.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국정원, 청와대, 새누리당 여기에 전부 그 명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건 3개가 예. 지금 검찰 손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검찰로서는 정치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 수장이 없다 또는 수장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사람으로 새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검찰, 특히 일선 검사들로서는 굉장한 부당함, 이렇게 비춰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반응이 권력의 시녀가 다시 되란 얘기냐, 라는 이야기들을, 일선 검사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지금 박주민 변호사님께서 정권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이제 사건들을 검찰이 지금 쥐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나눠보면 우선 지금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원세훈, 김용판 둘이 있고요. NLL 정상회담 대화록 오픈시켰던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공판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11일 날 이후부터 18일까지 계속 전화를 지금 통화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일단 김용판하고 국정원 2차장 이종명 사이에 전화 통화했던 거 나와 있고 또 김용판하고 서상기 지금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정보위원장을 하고 있죠. 정보위원장 하고 있는 또 그리고 지금 권영세하고도 통화했다라는 부분까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검찰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검찰이 좋다 기소한 것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근데
공소유지를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검찰이 특히 제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보도를 보니까 언제 한번 1회 공판 기일이었던가 검사가 원세훈이 판사들도 종북이라고 매도를 하면서 메카시즘으로 모든 것들을 규정해 나가면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 이런 그 공판에서의 그 입증을 한 부분을 보고 정권이 굉장히 쇼크를 먹었대요. 그러니까 아니 야 그래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했으면 좀 술렁술렁 하지 메카시즘이라는 그런 용어까지 동원해가면서 하냐. 이제 그래서 지금 정권의 입장에서는 점점 그 공판의 이 부분에서 어디까지 나올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국정원과 경찰 간에 그렇게 커넥션을 위해서 중간 수사 결과를 축소하고 또 국정원 심리전단이 대선에 개입했던 부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밝혀진 거잖아요. 근데 사실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그러한 것들이 새누리당의 선대본하고 조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아직 본격적으로 국민들한테 밝혀진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국민들의 그 저기를 건드릴 수 있는 뇌관이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새누리당 선본이 이 국정원과 경찰의 그 삼각 그 축에 있어서 긴밀하게 하면서 11일 날 밝혀진 그 김하영의 국정원의 그런 공작 부분들을 축소하고 덮었다. 이런 부분들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지금 사실은 핵심인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보면은 그 검찰에 기소한 이후에도 새누리당이라든지 보수 언론은 별것 아닌데 기소한 것이다.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쳐왔었고, 국민 여러분들 다 직접 보셨겠지만,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벌어질 때 대부분의 주장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별거 아닌데 기소했다는 거였고, 근데 이게 이제 유죄로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면 별게 아닌 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진짜 선거에 관여했다는 것이 법원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의 기소와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닉슨이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임했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관련 사건으로 기소됐던 사람들이 대거 유죄로 판결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강철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재판에서도 막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도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었다는 거예요. 공소 유지를 하는 가운데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았었어요. 닉슨 대통령이 하야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 제 드는 느낌이 이 재판 과정이 마치 미국의 그 워터게이트 관련자들의 처벌처럼 가네. 신기하네.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참 답답한데 제가 사실 검찰을 응원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법조에 발을 들여놓은 이유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근데 지금은 무언의 응원을 계속 보내면서 제가 지나갈 때 법원 쪽만 바라보고 사인하니 가는데 검찰 쪽도 한번 바라보고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 실제 통합진보당 관련된 사태가 일어나서 그 원세훈 김용판을 다 덮어버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동안 진짜 진행된 것들이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내란죄 온 뉴스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안에 이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정말 충격적인 것들이 많았는데 많이 회자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문제가 결국은 다시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해지는 시점이 됐던 거죠. 그렇죠. 저희는 염려되는 건 그거죠. 최동욱이라는 그 소신 있는 검찰총장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후에는 검찰이 아니라 법원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국가기관도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는 당당할 수 없는 거죠. 실제 개인의 삶까지 이렇게 항폐화되는 것이라면은 누가 소신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저조차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봐야 하는 것이 이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헌법상의 명문의 규정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역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검찰은 행정부에 소속된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것이고 꼭 직무상의 독립도 법률에 규정이 돼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하고 있는 역할들에 비춰봤을 때 검찰보다는 오히려 법원이 이 외부의 간섭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취약하다.
일단 검찰은 어찌됐거나 검찰총장으로를 정점으로 하는 그런 피라미드 구조가 그죠? 있고 예. 뭔가 지켜준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사건 지금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름이 나왔지만 뭐 진재선 검사님이나 이런 몇 분의 그런 뭐 무슨 의지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검사 전체의 어떤 그 집단적인 의지, 특히 최동욱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그런 것들에서 가고 있는 것이고 최동욱 총장이 그것들을 밖에서 이제 막아주고 이런 것들인데 법원은 그런 게 없거든요. 뭐 예. 법원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무슨 저 중앙지방법원장이 뭐 앞장서서 막아주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일선의 법관들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이게 아주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들은 그 다음날 자기 신문을 막 열어본다는 거예요. 네. 신문을 보면서 언론이 나의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썼나. 굉장히 민감해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은 그 부장이 있고 밑에 부원들이 있잖아요. 예. 그 위에 또 뭐 차장이 있고 또 지검장이 있고 그 위에 검찰총장이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검사 한 명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외부의 간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그 시스템만 가동되면 예. 충분히 막아주는데 법원은 그냥 그 부의 판사 딸랑 셋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부의 간섭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하고 예. 그런 것이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헌법에도 특별히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해 둔 것 예. 같고요. 그런 헌법전의 취지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켜주고 그러지 않으면 예. 사실은 뭐 정말 취약한 거죠. 그 실제 뭐 여러 번의 사례가 있었죠. 조선일보가 뭐 판결문을 내린 어떤 특정 판사에 대해서 그런 식의 인신공격을 했던 사례는 많죠. 물론 사법부 역시도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되고 언론과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하지만 그 늘 보도됐던 것들이 이번에 최동욱 사건에서와 볼 수 있는 방식의 보도 방식으로 그 개인을 난도질하는 식의 보도였죠. 그래서 많이들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야말로 뭐 어떤 특정 이 모든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특정 권력기관과 부안해동해서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헌법기관 중에 버텨낼 기관은 어디 있을까? 없죠. 사실은 그 국회의원들도 그 굉장히 움츠러들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미국의 FBI 초대국장이 48년간 국장을 했다 그러잖아요. 제이 에드가 후보가. 근데 48년간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서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엄청난 비밀 정보, 정치인들에 대한 스캔들 정보를 가지고 매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직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8년간 대통령이 8번 바뀌면서도 계속해서 국장을 그 사람이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국정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권력기관들을 국민이 통제하는 형태로 가지 않으면 지금이야 이런 식으로 조금 국민들을 하면서 권력의 종으로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권력도 지배하는 권력 위의 권력, 그림자 속의 국가 뭐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여튼 국정원 사건이라든지 관련 사건에서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국정원 같은 권력기구들은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바뀔 필요가 있다. 그럼 그 말씀 이제 앞으로 뭐 저희가 전망하고 뭐 대안을 내놓기에 충분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내용으로 이제 다음 수를 꾸며보도록 하고요. 이 시간 벌써 30분이 되었습니다. 예, 여기는 국민TV 라디오 한가위 특집 방송 중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5부입니다. 저는 이재정 변호사고요. 70.5 아닙니다. 여기 지금 박준희 변호사님과 이광철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동욱 파문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뭐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함께 조망해 보고 있습니다. 그 두 분 오늘 여기 스튜디오 나들이 처음이신가요? 저는 예. 공교롭게도 이번이 3번째입니다. 아, 박준희 변호사님은 3번째세요? 예. 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뭐 민변 변호사님 중에서 이광철 변호사님 같은 분이 있다는 걸 몰라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오늘 PD님들 명함 받아가셨고. 외모가 거의 손석희급이시죠.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제가 아까 한강 얘기했다가 그 보복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광철 변호사님도 민변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 주시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그 공안기구 감시 네트워크라는 국정원과 기타 공안과 관련된 권력기구들을 감시하는 역할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또
의논하고 했던 고민을 공유했던 그 상시적인 어떤 단체 그러니까 네. 였죠. 예. 결합해 오셨어요.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예. 저희 그 민변하고 참여연대 그리고 천주교 인권위 그리고 저 진보연대 네. 또 포럼 진실과 정의 이런 그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2010년도에 2010년요. 이명박 예. 정권 하반기 그 대선을 앞두고 권력기관들이 그 득세를 할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한계들은 있겠지만 민간에서 좀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그들을 어떤 그들이 그 국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력기구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활동을 해보자고 그래서 예. 2010년도에 만들어졌고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도 공감대라고 그래서 그 전부터 예. 계속해서 경찰을 견제 감시하는 활동들을 공감대, 공안 감시 대응팀 뭐 이런 공권력 거. 감시. 공권력 감시 대응기구. 대응팀. 저는 경찰을 계속 지켜보는 역할. 예. 네. 저는 뭐 국정원을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 예. 안 보입니다. 저는 두 분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2010년에 출범을 하셨는데 어떻게 아직 성과를 못 내시고 지금 2013년에 이런 일이 아닙니다. 벌어졌습니까?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저희 그 공감넷은 이번에 그 김한길 대표께서 그 삼자회동에 들고 가셔갖고 앞에 쭉 펼쳐놓고 읽으신 거 있잖아요. 바람직한 예. 국정원의 개혁 방향 그래가지고 네. 그 제시하신 것들이 대강 보면 대공수사권 폐지 그리고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 폐지 예. 그리고 정보의 그 수집된 정보들을 기획 조정하는 권한을 지금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NSC나 이런 데로 이관할 것. 그리고 NSC라면은 뭐 예전에 지금 청와대 그 국가안전보장 회의. 예. 뭐 회의 같은 거죠. 예. 그리고 그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그 예산과 인적 통제 부분을 좀 더 강화하자. 예. 이런 그 이번에 대통령께 제시를 했던 거는 사실은 저희가 만들어드린. 네, 그것들을 골자로 해가지고 저희가 진성준 그러니까 국회 이제 민주당에다가 입법 청원을 하면서 그 대안들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지금 진성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은 사실 저희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했던 그 결과물들을 예. 또 진성준 의원님하고 또 말씀 나눴던 예. 그겁니다.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아니 3년 동안 뭐 했냐고 했더니 발끈하셔가지고 지금 본인이 얘기하면 좀 성과를 그런데요. 내주시네요. 그 제가 옆에서 지켜본 입장으로는 과연 저 국정원 개혁안이 쓰일 수가 있을까, 네. 쓰일 기회가 있을까라고 걱정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네. 진짜 한 2년 정도 꾸준히 그 개혁 방안을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네. 각종 사례들을 수집하셔서 정말 누가 봐도 훌륭한 예, 예. 국정원 개혁 보고서를 변호사님 좀 진작에 해주시지 그랬어요. 진작에.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바로 하잖아. 아니 제가 말할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안 그래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재동 변호사님이 저를 좀 발끈하게 하셔가지고 좀 예. 기다릴 걸. 그런 보고서를 그렇게 아주 네, 훌륭하게 진성준 해내셨는데. 의원실하고 같이 해서 작업을 예. 하셨고 그 내용의 또 핵심 부분들이 다 이제 민주당이 발의했던 국정원 개혁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야당들 쪽에서는 이 작업에 기반한 개혁안들을 거의 비슷하게 주장하고 네네. 있는 상황이죠.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안으로 마련이 되고 법안이 뭐 제출이 됐고 다 좋습니다. 근데 국회 계류 법안이 진짜 몇 개입니까? 이걸 통과시켜내고 정치적으로 완성하게 만드는 그 힘의 조합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흐르는 상황들을 대응해내는 우리가 또 정치 얘기를 흐르려고 그러나요? 지금 판을 보면 과연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이 보고서가 우리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만 오늘 본격적인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첨언을 하자면 사실 안보 환경 자체만 놓고 보면 우리가 네. 이스라엘하고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이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네. 거기는 정말 유대교와 나머지는 다 이슬람 국가들하고 했고 또 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탄생의 기원 자체가 원래 남의 땅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열악하지만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네. 철저하게 해외 정보들만 다루죠. 네. 물론 이제 우리는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맞비교하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안보 환경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 놓고 봤을 때 훨씬 더 열악한 이스라엘조차도 예. 정보기관이 국내의 어떤 정치라든가 이런 데서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해외 정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아랍 국가들의 어떤 그런 정보라든지
다른 외국에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을 뭐 국내로 들여온다든지 과거에 나치 부역자들을 찾아낸다든지 철저하게 이런 업무들만 정말 음지에서 수행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사권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예. 국내 보안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하는 국정원법의 직무범위 그 보안이란 말을 악용해가지고 심지어 뭐 참여연대도 출입하고 예. 뭐 문화방송에도 출입하고 아마 국민 TV도 오겠죠. 기다려지네요. 우리 정원이가 곧 또 방문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 심지어 저희가 그 수집한 사례 중에는 장자연이라고 하는 여배우의 죽음에 관한 정보도 국정원이 수집한 걸로. 예. 그리고 어제인가요? 한겨레 신문에 났죠. 개콘의 그 정태호 유목코드 그것조차도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는데 도무지 국정원하고 장자연의 죽음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예. 네. 그런 것들만 놓고 보더라도 국정원이 지금 그런데도 정작 해야 할 그 정보 수집은 못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김정일의 죽음을 국정원 원세훈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TV 보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거 첫 번째. 두 번째로 과거에 그 T-50이라고 하는 전투기 구매에 관련해갖고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가 그때 롯데호텔에 국정원 들어갔다가 노트북. 정말 걸렸잖아요. 아이고, 예, 그런 부끄러웠습니다. 정작 해야 할 것들은 그렇게 무능하고 네.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정치 개입이라든지 혹은 여배우의 그 비극적인 죽음 같은 네. 그런 정보나 수집하고 다니는 국정원이 무슨 정보기관이에요. 네. 제가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정말 쪽팔립니다.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서는 하셔도 됩니다. 사실 그 지금 얘기 잘하셨지만 독일의 경우도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가 나눠져 있는데요. 네. 독일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서 분단된 상태에서 치열하게 양 국가가 경쟁할 때 해외 정보와 국내 정보를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하고 달리 전 세계적으로는 국내 파트와 해외 파트가 다 나눠져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능력 있는 정보기관들을 평가받고 있다. 그런 점을 좀 인식해 주시면은 저희들 말씀이 좀 그렇게 귀에 맞게 안 뭐랄까요, 귀에 거부감 그런 것들은 좀 없지 않을까. 예. 예. 조금 뭐 비껴가는 주제에선 비껴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근간에 또 국정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목격하게 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교남매 간첩 사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 실명을 얘기했습니다. 가려 씨, 그 여동생이 우리 방송에도 출연을 했었고요. 그때 굉장히 아픈 마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국으로 가기 전에 방송에 출연해서 재판의 추이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갔는데, 재판에서 결국은 그 오빠에 대해서 무죄로 밝혀졌고, 그 여동생의 진술만으로 그게 다 이루어졌음을, 물론 뭐, 그것에 뭐 폭력에 의해서 됐는지 등등 더 깊은 판단은 1심 재판부에서는 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국정원이 그런 사건을 거의 만들어낸 것과 진배 없는 국정원 스스로 얼굴을 붉힐 만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런 게 지금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언론 환경은 이렇게 열악해서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뭐 살짝은 공유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국정원의 현 주소입니다. 실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이라 대안들도 제한이 돼 있지만 정치개입 금지는 현행법상으로도 있습니다. 그럼요.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법대로 적용을 하고 수사를 하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고 또 제대로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은 그 규정을 이렇게 관철시키는 것도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치주의를 성립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 얘기를 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국민들이 법을 지키게끔 만드는 건 쉽다는 거예요. 뭐 징벌을 줘도 되고 그다음에 유인책을 써도 된다는 거죠. 가장 어려운 부분은 법을 집행하는 권력기관들을 법을 따르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사실 국정원 사건을 통해서 그걸 여실히 느끼고 있는 거죠. 이 국가의 권력기관들이 법을 안 지키기 시작하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수사기관들 그걸 수사하고 처벌해야 되는 국가기관들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그 최상위의 권력에 종속돼 있고 복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형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처벌하고 누가 누구를 수사한다 이런 개념이 성립이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법을 권력기관들이 지키게끔 만들기가 어려운 거라서 저는 요즘에 돌아다니면서 좀 얘기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적어도 수사기관 중에 하나나 두 개는 국민이 네.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가자. 네. 뭐 미국처럼 미국인 DA라고 해서 지방검사들은 전부 다 그 주민들이 투표로 뽑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검사장 18명 정도를 그렇죠. 투표로 뽑는다든지 그러니까 영국 경찰처럼 경찰청장을 시민들이 관여해서 뽑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간다든지 하면은 네. 그 수사기관이 있다는 이유로 그 수사기관을 무서워해서 애초부터 불법행위를 안 한단 말이죠. 지금은 내가 불법행위를 저 대통령이나 누구를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할 때 두려움이 없겠죠. 예. 자기를 누가 수사하거나 처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좀 한번 국민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단 국정원 개혁 방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검찰청을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모아볼 필요가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박주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도 저도 전폭적으로 공감하고. 네. 근데 이제 가령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권하고 독립시켜놓은 검찰을 뭐 국민 직선에 의해서든 뽑아 놓으면 또 그 사람이 또 그 직위를 가지고 정권하고 또 딜하고 예. 누군가 또 그 검찰이라고 하는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또 누군가는 또 통제해야 되는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러저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역시 그 스스로 어떤 그 문화적인 통제, 저는 그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특별수사팀 꾸려지고 해가지고 뭐 과거에 이제 제가 알고 지내는 뭐 좀 위기기수 좀 선배 검찰에서 나오신 분들께 뭐 그분들 이제 좀 어떠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네. 이제 뭐 이번에 특별수사팀 꾸려지신 그 검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분 이제 표현을 그대로 이제 옮기자면 적어도 사건을 자기 출세와 바꾸지는 않을 사람이다. 이제 그런 평을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검사가 됐는데 나도 총장 한번 해봐야지. 이거 얼마나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욕망들을 불온시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런 욕망들이 그 검사로서 원래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과 그 욕망을 맞바꾸면 안 된다. 예. 그리고 그러한 어떤 소양들, 그러한 어떤 그런 마음가짐들, 예. 이런 문화가 검찰청이면 검찰청 안에서 저는 자라날 수 있는 토양들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정권에서 출세한 검사들 보면 사건과 욕망을 맞바꾸치기 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사건 가지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시키고 그러면서 그거 무죄 나왔는데 뻔뻔스럽게 높은 영전에 자리로 가고. 영전에 가고. 예. 그래서 좀 뭔가 권력과 불편할 수 있는 검찰. 저는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검찰에게 맡겨진 자기 본연의 소임이다라는 것들을 자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번에 검찰과장 그 사태 면에 보면은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 아들이 나한테 그때 당시 상황을 얘기하면서 아빠 그때 검찰에 있었잖아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러니까 먼 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욕망을 제대로 들여다보시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쥐어지는 뭐 다른 영역이 아니라 정말 내 아들이 물어봤을 때 당장 5년 뒤에 내 모습. 그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더 욕망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동화 같은 얘기인가요? 그리고 박주민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법치주의 얘기. 우리 대통령님한테도 참 많이 듣잖아요. 국민들에게만 강요하십니다. 법치주의는 그 국가기관이 국민들에게 가르치려 드는 그런 게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바로 국가기관을 통제할 때 그때 사용하는 말이라는 거 그 지적 아주 반가웠습니다. 예, 저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저희는 다 할 얘기가 돼가는데. 없을 줄 알았어요. 예, 시간이 부족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이준영 변호사님 너무 훌륭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오케이. 아니, 박성재 PD님이 너무 훌륭하셔서 그런 겁니다. 여기서 잠깐. 그 정혜원님께서 내일 아침까지 일해야 되는데 생방송이 12시까지라서 5시간 동안 뭐 하지 하셨는데 시간이
시간이 짧았다고 얘기하시는 여기 박주민 변호사님과 이광철 변호사님을 계속 모시고 잠시 12시부터 5시까지 콜? 왜 그러세요? 5시까지 받고 7시까지. 아, 저분 참. 예. 여러분 내려가시면서 뭐 마냥 경쾌하고 유쾌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얘기 다른 데서는 같이 숨 쉴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 TV가 그렇게 했어요. 라디오가 그렇게 했어요. 국민 TV니까 가능했던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했습니다. 오늘 같이 하셨던 소감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또 우리 공감내 또는 공감대에서 활동을 계속 하시면서 이름이 고급스럽다고요. 예. 네, 올라왔습니다. 예. 올라왔습니다. 그 공감대에서 또 민변의 변호사로서 지금 역할들을 어떻게 해내실 건지 뭐 각오도 좋습니다. 이광철 변호사님부터 한 말씀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은 밥벌이하는 자영업자 변호사이고요. 그 시간들을 좀 쪼개서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이제 시민으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 좀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좀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각오랄까 좀 바람이랄까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한국 사회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지켜야 될 최소한의 가치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정치적 입장에 따라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너무나 쉽게 훼손되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아이의 그런 미래, 인격.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국민 TV가 또 그런 데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 저는 좀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광철 변호사님 시간을 다 쓰셔서. 하여튼 국정원 사건 저에게도 상당히 큰 경험이었고요. 지금도 많은 제 시간을 지금 잡아먹고 있습니다. 진짜 뭔가 좀 진실이 좀 제대로 밝혀지고 정의가 세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아직 민주주의라고 부르기에 부족한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좀 알게 된 만큼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갖춰나가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민변의 양대 산맥이십니다. 한 자리에 모시기 쉽지 않은 분이고요. 거기에 저까지는 이렇게 세 명은 여러분 진짜 값진 우리는 안친으로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값진 경험하신 겁니다. 국민TV 라디오 한가위 특집방송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5부. 지금까지 이재정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변호사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very night when that moon is big and